한국은 중국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문화 아니야? 여기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캐나다의 연구학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미국 하버드대의 역사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을 무시하던 그들이 한국으로 오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현재 밴쿠버에 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연구하는 32살 이선영입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바로 눈앞에 밴쿠버 중앙도서관의 먼지 쌓인 구석에서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책이 있었어요. 이게 맞을 리가 없는데 저는 스스로에게 이야기했어요. 누렇게 변한 페이지를 넘기는 제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할머니께서 지어주셨어요. 한국어로 선하고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한국은 항상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은 제 가족의 뿌리가 깊게 내린 땅이에요. 수천 마일 떨어져 있어도 느낄 수 있는 연결고리죠. 제 손에 들린 책은 구텐베르크의 유명한 인쇄기보다 수백 년 전에 존재했던 한국의 인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라는 목소리가 제 생각을 방해했어요. 첸 관장님이었어요. 15분 후에 문을 닫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페이지에는 한국 문자가 새겨진 나무 블록에 상세한 그림이 있었어요. 날짜에 따르면 이 블록들은 13세기의 책을 인쇄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1440년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훨씬 전이에요. 더 많은 페이지를 넘기면서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은 역사를 통해 너무나 많은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세계는 그것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어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놀라운 정확도로 별을 추적할 수 있는 천문기구, 심지어 초기 형태의 로켓 추진 화살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직접 이것들을 봐야겠어요. 저는 소리내어 말했어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자마자 결정이 옳다고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제 고양이 밀로가 침대에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꼬리를 앞뒤로 흔들면서요. 널 그리워할 거야, 친구야. 저는 그의 귀 뒤를 긁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없는 동안 옆집 파커 아주머니가 널 잘 돌봐줄 거야. 다음 날 오후 저는 도서관 책을 안전하게 기내 가방에 넣고 서울행 비행기에 탔어요. 긴 비행 동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역사책에서 간과된 다른 한국의 혁신은 무엇이 있을까요? 마침내 서울에 착륙했을 때 저는 비행기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아래로 펼쳐진 도시는 제가 본 적 없는 것 같았어요. 과거와 미래의 완벽한 조화였어요. 곡선의 다채로운 지붕을 가진 고대 궁전들이 구름을 만지는 것 같은 매끈한 유리.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습한 공기가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쌌어요.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저를 수암을 찾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침내 여기에 왔어요. 저는 배낭끈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돼요. 이 여정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걸 그땐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서울에 온 지 불과 이틀 만에 저는 서울대학교의 큰 컨퍼런스홀에 있었어요. 국제아시아 연구 컨퍼런스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역사, 예술, 문화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어요. 많은 중요한 학자들 사이에서 단순한 검은색 바지와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은 저는 왠지 작게 느껴졌어요. 마이크 앞에 은발의 키 큰 남자가 나서는 순간 저는 방 뒤쪽 자리에 살짝 앉았어요. 프로그램에 따르면 이분은 하버드 대학교의 에머슨 쏨베리 교수님이었어요. 그는 네이비 블루 수트와 대비되는 밝은 빨간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제가 본 중에 가장 숱이 많은 눈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눈썹은 마치 자기만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할 때마다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결론적으로 쏨베리 교수님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풍부하지만 주로 혁신자라기보다는 차용하는 나라였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 속이 꽉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들의 언어 도자기 기술,
심지어 전통 의상까지. 이 모든 요소들은 중국과 일본의 영향에서 차용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계속했어요. 한국은 주로 이 두 강대국 사이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기 위해 의자 가장자리를 꽉 잡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방금 읽었던 수많은 한국의 혁신에 대해 그는 알지 못했나요? 세션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쏨베리 교수님 주변에 몰려들어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동의했어요. 저는 뷔페 테이블에서 나오는 비빔밥과 불고기의 맛있는 냄새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사라진 채 점심 장소로 걸어갔어요. 어떤 불운한 우연으로 저는 쏨베리 교수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는 아시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순간에 웃었어요. 저는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하면서 음식을 조금씩 집어먹었어요. 젊은 여성분 고민이 있어 보이네요. 쏨베리 교수님이 갑자기 저에게 말했어요. 제 강연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제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지만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어요. 내 이름은 선하고 용감하다는 뜻이야. 둘 다 잊지 마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사실 교수님, 저는 최근에 한국 인쇄에 관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뭐? 그의 눈썹이 두 마리의 복슬복슬한 애벌레처럼 올라갔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1377년에 한국에서 금속 활자를 사용해 인쇄된 직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구텐베르크의 성경보다 70년 이상 앞선 거예요. 쏨베리 교수님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꽤 대단한 주장이군요. 그리고 흥미로운 이론을 어디서 읽으셨나요? 이론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책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요. 그리고 더 있어요. 이제 말이 더 쉽게 나왔어요. 한국의 언어 한글은 누구에게서도 차용하지 않았어요. 세종대왕이 일반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거예요. 그것은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문자 체계 중 하나로 여겨져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쏨베리 교수님의 숨많은 눈썹이 찌푸려지며 말했어요. 젊은 여성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이선영입니다. 이양 그것들은 매혹적인 주장이군요.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았어요. 제가 이 직지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혹시 출처를 저에게 공유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사과는 아니었지만 제가 그를 놀라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작은 승리였지만 저에게는 엄청나게 느껴졌어요. 기꺼이 알려드릴게요, 교수님. 그리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여기 있는 동안 몇몇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계획이에요. 함께 하시면 환영해요. 유명한 쏨베리 교수님을 현장 학습에 초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이 이것이 훨씬 더 큰 모험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쏨베리 교수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정했어요. 책과 기사들은 저에게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배낭을 꾸려서 서울을 넘어 탐험을 시작했어요. 제 여정은 저를 안개 낀 산 사이에 자리 잡은 고대 불교 사찰로 이끌었어요. 그곳에서는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승려들이 여전히 새벽에 독경을 했어요. 상인들이 손님들에게 들어오라고 외치고 공기 중에는 지글지글 기름이 튀는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한 분주한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제가 방문한 모든 장소는 한국의 풍부한 이야기의 또 다른 조각을 보여주었어요. 여행 5째 날, 저는 전통 한국 문화를 보존하는 곳으로 유명한 도시, 전주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어요. 우리가 현대적인 고속도로에서 벗어나 시골로 들어설 때 풍경은 작은 농장과 나무 무리가 점재된 구릉지로 바뀌었어요. 마지막 정류장 전주 한옥마을.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섰을 때 버스 기사님이 안내했어요. 저는 버스에서 내리고 숨을 들이켰어요. 제 앞에는 전통 한국 가옥인 한옥이 모여있는 동네가 있었어요. 이 한옥들은 마치 날아오르려는 새처럼 가장자리가 위로 휘어진 우아한 곡선형 지붕을 가지고 있었어요. 콘크리트와 유리로 만든 현대 건물과 달리 이 집들은 나무, 흙, 돌로 지어졌어요. 아름답죠, 그렇지 않나요?
작은 수레에서 감을 파는 나이든 여성이 말했어요. 이 집들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해요. 에어컨이나 난방 시스템 없이도요. 우리 조상들은 똑똑했어요. 아시겠죠? 저는 아침 내내 한옥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그들이 자연 환경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습을 감상했어요. 정오쯤 저는 도자기 공방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저는 낡은 나무문이 있는 소박한 건물로 향했어요. 안에는 깊게 그을린 피부와 강한 손을 가진 노인이 발로 물레를 돌리며 흙덩이를 빚고 있었어요. 그는 제가 들어서자 올려다보았어요. 아, 방문객이군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박준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박 선생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선영입니다. 저는 살짝 인사하며 대답했어요. 제가 선생님의 작업을 방해하는 건 아니길 바래요. 전혀요. 그는 자신의 물레 옆에 있는 작은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함께 있는 것을 즐깁니다.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청자를 만드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박 선생님의 거친 손이 단순한 흙 덩어리를 우아한 꽃병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경외감으로 지켜봤어요. 그가 부드러운 압력으로 흙을 빚는 동안 물레는 최면을 거는 듯이 돌아갔어요. 그의 손가락은 어디를 밀고 당겨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15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는 물레의 안정적인 리듬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각 작품은 완성하는데 몇 달이 걸려요. 흙 준비, 성형, 건조, 유약 바르기, 그리고 가마에서 구워내기까지요. 나중에 그는 선반에서 싣고 있는 완성된 작품들을 보여주었어요. 내부에서 빛나는 듯한 독특한 청록색 유약으로 덮인 그릇과 꽃병들, 일부는 학과 연꽃의 정교한 디자인으로 장식되어 있었어요. 이건 누구의 것도 모방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예술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두 한옥 사이에 자리 잡은 전통 찻집을 방문했어요. 나무 바닥은 반짝이게 닦여 있었고 열린 창호를 통해 저는 돌등 뿔이 있는 작은 정원을 볼 수 있었어요. 아름다운 한복 풍성한 치마와 짧은 저고리가 있는 전통 한국 의상을 입은 중년 여성이 저를 안으로 맞이했어요.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쓰여 있었어요. 보리차 좀 드시겠어요? 그녀는 방석이 의자 역할을 하는 낮은 테이블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김 선생님이 작은 청자잔에 차를 따르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아름다운 액자 작품들을 발견했어요. 굵고 흐르는 분놀림으로 그려진 한국 글자들이었어요. 이것들을 선생님이 만드신 건가요? 저는 물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예는 제 열정이에요. 한글로 글을 쓰는 것은 단지 글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각 획은 의미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종이, 먹, 그리고 붓을 가져와서 몇 가지 한국어 자음을 쓰는 방법을 보여주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녀는 기억의 모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종대왕님은 각 자음을 그 소리를 낼 때 입의 위치와 담게 디자인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갑자기 그것을 알아차리고 외쳤어요. 그건 마치 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낸 거네요. 김 선생님은 제 열정에 기뻐하며 미소 지었어요. 맞아요. 세종대왕님은 천재셨어요. 그분은 양반 계급의 학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한글을 만드셨어요. 한글이 있기 전에 한국인들은 배우는데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한자를 사용해야 했어요. 평범한 사람들은 문해력을 갖출 기회가 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창호를 통해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저는 쏨베리 교수님과 그의 무시하는 발언에 대해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많은 혁신이 있어요. 김 선생님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어요. 때로는 무언가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해야 해요. 그녀는 제 찻잔을 다시 채우며 말했어요. 책은 이야기의 일부만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의 따뜻함과 그녀의 말의 진실함을 느꼈어요. 한국을 통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미 저는 고향의 어떤 도서관에서도 찾을 수 없는 보물들을 발견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3주 동안 탐험한 후 저는 이야기와 발견으로 가득 찬 노트북을 들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제 휴대폰은 고대 사찰부터 현대적인 고층 빌딩까지 모든 것에 사진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마침내 한국 문화의 믿을 수 없는 깊이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아침, 제 호텔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밥과 김치로 아침을 즐기는 동안 저는 벽에 걸린 화려한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의 보물들 특별 전시회가 굵은 글씨로 공지되어 있었어요. 포스터에는 현대적인 혁신들과 함께 고대 유물들의 이미지가 보였어요. 저는 더 읽어보다가 쏨베리 교수님이 개막식에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다는 것을 보고 거의 제 차를 엎을 뻔했어요. 이것은 제가 배운 것을 그에게 보여줄 기회였어요. 전시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마치 우주선이 서울 한가운데 착륙한 것 같은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구부러진 은색 벽이 햇빛 속에서 빛났고 어디에도 직선이나 날카로운 모서리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든 그 흐르는 듯한 디자인은 제게 건물의 곡선형 지붕을 떠올리게 했어요. 개막일에 저는 일찍 도착했어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이미 밖에서 줄을 서고 있었어요. 저는 제 연구에 대해 주최 측에 이메일을 보낸 후 받은 초대장을 꼭 쥐고 군중에 합류했어요. 안에서는 전시회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인상적이었어요. 공간은 한국 역사의 다른 시기를 다루는 섹션으로 나뉘어 있었고 특히 혁신과 발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어요. 숨겨진 광원에서 나오는 빛이 전시품들을 빛나게 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연주되고 있었어요. 저는 해시계의 복제품을 살펴보고 있을 때 방 건너편에서 익숙한 인물을 발견했어요. 쏨베리 교수님은 한국의 알파벳에 관한 전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작은 파란 점이 있는 노란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지만 그의 평소 자신감 있는 자세는 깊은 집중의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그에게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쏨베리 교수님, 저는 말했어요. 그는 놀라서 돌아보았어요. 이양, 정말 반가운 우연이군요. 전시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주변의 전시품들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쏨베리 교수님은 안경을 벗고 손수건으로 닦았어요. 이양, 제가 여기서 본 것에 꽤 놀랐다고 인정해야겠군요. 그는 안경을 다시 쓰고 한글 전시를 가리켰어요. 각 글자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을 나타내도록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금속 활자 인쇄는 정말로 구텐베르크보다 수십 년 앞섰군요. 저는 너무 기뻐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혁신의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거북선에 관한 섹션은 이미 보셨나요? 뭐라고요? 그의 숨많은 눈썹이 위로 솟았어요. 그것은 1500년대에 한국에서 발명된 세계 최초의 장갑 전투함이었어요. 저는 설명했어요. 불을 뿜을 수 있는 용 모양의 머리와 적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지붕 위에 철침이 있었어요. 세상에, 쏨베리 교수님이 외쳤어요. 내 역사 수업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네요. 저는 그에게 전시품을 보여주겠다고 제안했고 곧 우리는 함께 전시회를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우리는 손으로 만들기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정교한 디자인이 있는 복잡한 청자를 살펴보았어요. 우리는 놀라운 정확도로 시간을 알려줄 수 있는 1400년대의 자명 물시계인 자경로에 감탄했어요. 우리가 탐험하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새로운 발견마다 쏨베리 교수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입 주변에 엄한 선이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질문은 의심보다 더 호기심 어린 것이 되었어요. 가끔 저는 심지어 그가 진정한 경이로움으로 미소 짓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 좀 보세요. 그는 1400년대 한국의 과학서적에 관한 전시를 가리키며 저에게 외쳤어요. 이 의학서들은 당시 유럽의학보다 훨씬 앞선 상세한 해부학 연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의 전자제품, 조선업, 대중문화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현대적 혁신 섹션에 도달했을 때 쏨베리 교수님은 작은 가죽 노트북에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음악, 한국 드라마, 그리고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우리가 한국 문화 수출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보며 저는 지적했어요. 쏨베리 교수님은 노트북을 닫고 저에게 돌아보았어요. 이양, 그는 제가 이전에 들었던 것보다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문화와
세계, 역사에 대한 기여에 대한 제 이해를 제고해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손을 내밀었어요.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수를 하는 동안 저는 가슴속에 자부심의 따뜻한 빛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지 누군가의 오류를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세계가 한국의 놀라운 혁신과 창의성의 역사에 대한 진실을 보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그에게 물었어요. 쏨베리 교수님은 나비 넥타이를 똑바로 했어요. 제 강의 시리즈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할 것 같군요. 그는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도 한국에 관한 한두 장이 있는 세계 역사에서 간과된 혁신들에 대한 책을 쓸 때가 되었나 봐요. 우리가 출구를 향해 걸으면서 저는 미소를 짓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 여정은 밴쿠버 도서관의 단 한 권의 오래된 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이미 적어도 한 사람의 역사 이해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더 많은 사람들의 이해를 바꿀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짧아질수록 저는 제 여정이 캐나다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제가 발견한 놀라운 것들이 너무 많은데 고향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 호텔 창문에서 일출을 보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책을 쓸 거예요. 저는 소리내어 말했어요. 제 자신의 흥분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이것은 도서관 선반에 손길 없이 놓여있을 두껍고 지루한 교과서가 아닐 거예요. 저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 컬러풀하고 재미있는 것을 만들고 싶었어요. 제가 한국에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흥분하게 만드는 무언가를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서 바로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목격한 고대 나무들이 있는 창덕궁 후원을 걸으면서 느낀 감정을 설명하자 글이 술술 흘러나왔어요. 저는 따뜻한 밥 위에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의 채소가 올라간 비빔밥의 맛과 길모퉁이에서 상인들이 파는 매콤하고 쫄깃한 떡볶이에 대해 썼어요. 며칠 동안 글을 쓴 후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꾼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쏨베리 교수님에게 전화해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을 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내가 도와주길 원하시나요? 그가 마침내 물었어요. 내가 한국 문화에 대해 그렇게 무시했는데도요? 그게 바로 교수님이 완벽한 이유예요. 저는 설명했어요. 이제 양쪽 모두를 보셨잖아요. 교수님은 동의했고 곧 우리는 매일 오후 경복궁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는 역사적 사실과 연구 기술을 가져왔고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과 간단하게 설명하는 방식을 기여했어요. 나는 수년 동안 잘못된 것을 가르쳐왔어. 우리가 한국의 과학적 발명품에 관한 장을 검토하던 어느 날 그가 인정했어요. 이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야. 쏨베리 교수님은 또한 훌륭한 예술가로 밝혀졌어요. 거북선, 물시계, 금속 활자 인쇄에 대한 그의 상세한 그림들이 우리의 페이지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책을 한국의 놀라운 보물들이라고 부르고 한국의 역사, 예술, 음식, 발명품에 관한 다채로운 그림, 재미있는 사실들, 이야기들로 가득 채웠어요. 우리는 어린 독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를 사용하도록 했어요. 3주 후 우리는 완성된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어요.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수백 년 전처럼 살고 일하는 한국 민속촌을 방문하며 축하했어요. 바로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쏨베리 교수님이 우리의 카페 만남 장소로 뛰어들어왔어요. 그의 손에는 편지를 흔들고 있었고 그의 나비 넥타이는 서두르느라 약간 비뚤어져 있었어요. 이거 믿기지 않을 거예요, 선영 씨. 그는 제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본 것 중 가장 크게 외쳤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이 한국 문화혁신에 관한 특별 전시회를 만들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그것을 조직하는 것을 돕길 원해요. 저는 놀라서 차를 거의 엎을 뻔했어요. 정말 멋지네요. 당신 없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안경 너머로 진지한 눈빛을 보였어요.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어요. 우리는 먼저 진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문화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가정해서는 안 돼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서울에서 가장 높은 지점인 남산타워로 케이블카를 탔어요.
거기서 저는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어요. 곡선형 지붕이 있는 조선의 고궁들이 빛나는 유리 고층 빌딩들 사이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었어요. 아름다운 한강이 마치 파란 리본처럼 모든 것을 가로질러 그 표면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는 배들과 함께 흘렀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오렌지색과 분홍색 음영으로 물들이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큰 이웃들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그것은 자신만의 특별한 역사, 예술, 정신을 가진 곳이에요. 다음 주에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제 여행 가방은 기념품들로 더 무거워졌어요. 박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작은 청자 꽃병, 김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서예붓, 그리고 한국 역사에 관한 책들이요.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지고 돌아온 사명이었어요. 저는 지역 학교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한글로 그들의 이름을 쓰는 방법을 보여주고 세종대왕에 대해 가르쳤어요. 저는 금속 활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고 제가 구입한 거북선 모형을 살펴보게 했어요. 6개월 후 우리의 책은 전통 한국 풍경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표지와 함께 출판되었어요. 그것은 자녀들이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기를 원하는 교사들과 부모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어요. 어느 날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표를 한 후 한 어린 소녀가 손을 들었어요. 근데 한국은 중국이나 일본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한때 저도 이 놀라운 나라에 대해 그렇게 적게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한국의 독특한 보물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우리 책의 첫 번째 다채로운 페이지를 펼치며 시작했어요. 그것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혁신, 창의성, 아름다움의 이야기예요. 제가 말하는 동안 저는 제가 처음으로 한국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은 경이로움이 그녀의 눈에서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것이 세계와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어요.